일본어 능력 시험 N1. 미나상 konnichiwa. 자, 바뀐 시험, 새롭게 바뀐 시험의 N1에서 출제가 되는 문법. 자, 이 문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옛날 시험, 옛날 9JLPT 1급 시험에서는 이 문법 파트의 문제는 한 종류, 공란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평가 출제 기준이라는 교재가 있었는데, 그 책에서 보면 기능어, 예를 들어서 무엇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여서니, 그 다음에 무엇은 제쳐두더라도 와사떼오키 이런 것처럼 능력평가 출제 기준과 출제 기준 외 문법이라는 것을 암기를 하시면 90% 이상 득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시험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옛날에 언급되었던 기능어, 능력평가 시험 출제 기준 문법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는 그 양이 아주 적더라. 소위 말하는 공란묘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별따기, 문장 순서 맞추기, 이런 형태에서 옛날에 말하는 기능어는 기껏해야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출제 기준 문법, 출제 기준 외 문법, 선생님에 따라서 교재에 따라서 양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50개 남짓이 됩니다. 이 150개의 남짓을 암기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기껏해야 1-2문제다. 그러면 150개를 암기를 해갖고 1-2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시간적인 효율성에서는 제 말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기능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능어를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든 현장 강의를 하든 현장 강의를 듣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기능은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라는 언급하는 것이 약 한 20개 정도 남짓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20개 정도를 외우면 한 2-3문제, 이 말은 10개를 외우면 한 문제를 푼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기능에 얽매였을 경우에는 문법 시험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일단 문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총 20문제, 공란묘기가 10문제가 되겠고, 문장의 순서 맞추기가 5문제, 문장의 문법이라고 해서 독해 지문 속에서 공란묘기 문제가 5문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자위 25문제와 문법 20문제가 합쳐 45문제, 45문제가 6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분석 및 공부 요령에서 공란묘기가 1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란묘기가 10문제인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서술어, 부사, 종경, 겸양, 기능어, 그 외에서 조사 혹은 수동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 2, 3, 4, 5가 이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서술어 파트가 5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이 서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술어 파트의 문제, 서술어는 어떠한 특정한 어휘라든가 특정한 기능어를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능력을 묻는 문제인데, 이 해석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문장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서술어는 긍정문인가 부정문인가, 그리고 완료형인가 과거형인가, 그리고 현재형인가 과거형인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처럼 들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적응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즉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긴장감이다.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긴장감 때문에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것이 시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연습하지 않은, 그리고 조금밖에 연습하지 않은 서술어 파트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어 문제가 나왔다. 일단 제가 설명했죠.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여기서 긍정문을 보기에서 바로 긍정문을 내지 않고 이중부정을 통해서 긍정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을 했을 때 이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긍정문인가 부정문인가 파악을 할 때 일단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서 보기 중에 긍정문과 부정문은 반드시 두 개씩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만일에 세 개가 긍정문이고 하나가 부정문이면 부정문일 경우가 정답이 되는 확률이 많죠. 그래서 반씩 나눠 있을 때 나누어지는 상태에서 긍정문, 부정문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에 맞게끔 부드럽게 해석되는 문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문법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술어에 대한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부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그 다음에 현장 강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라고 반드시 선생님이 언급을 하실 겁니다. 요령과 스킬에 대해서 제시를 하실 겁니다. 그 요령과 스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서술어 파트는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사는 문자의 파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능력평가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일본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능력시험이 있습니다. 급수별로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제일 높은 급수가 1급이 되겠고 그 문제를 보니까 문법 파트에 주로 뭐가 있느냐? 바로 부사가 있습니다. 주로 부사가 많고 그 다음 종경 겸양과 그 다음에 수동 사역을 묻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능력평가 N1의 문법 문제를 보니까 유사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부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유, 자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카나카 좀처럼이라고 해석되었을 경우에는 나카나카 뒤에는 부정문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처럼 결코 캐시테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캐시테라면 당연히 뒤에 부정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부사가 왔을 때는 반드시 뒤에 문장에는 어떤 형태가 오더라 이런 공식적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사용할 때 반드시 이런 유형으로 문장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인 말은 문법이지만은 문법적인 표현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일본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마치란 표현을 우리가 N2에서 마루데라고 표현하지만 N1에서는 아따까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 부사, 마치란 단어 사용, 뭐뭐인 것 같아, 요다라는 표현을 올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부사 다음에 오는 서술어가 무엇인가, 서술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부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조금 일맥상통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확하게 해 두시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서술어를 공부할 때 이 서술어가 왜 이런 서술어가 왔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앞에 부사도 확인해보자. 그러면 부사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술어와 부사는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경겸양. 자, 종경겸양은 꼭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종경겸양은 여러분들이 청해 파트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데 존경과 관련된 공식이 있고 겸양과 관련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네가이시마스라든가 마도 시메사세 때 이타다키마스 사역형 이타다쿠라든가 오 플러스 동사 마스형 플러스 스로 이따서는 겸양 표현이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존경과 겸양의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존경과 겸양과 관련된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자체 존경, 자체 겸양
아우의 겸양어 오메니 카카루, 이쿠, 쿠루의 종경어는 뭐 이라시아르, 오이데니나르, 오코시니나르, 그 다음에 쿠루의 종경어 하나 더 있죠. 오메니나르, 겸양어, 이쿠, 쿠루의 겸양어, 마이루. 이런 자체 종경과 자체 겸양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체 종경어를 암기하시지 마시고 종경과 겸양에 관련된 공식을 암기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만 되어 있으면 종경 겸양을 공부할 문법을 대비하는 공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총회 파트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어 제가 설명해 드렸죠. 150개 정도의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150개 정도의 기능어가 있는데 이 기능어를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시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무 기능어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어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20개면 20개, 15개면 15개를 징겨주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교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월등히 좋고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모든 선생님에 따라서 모든 교재에 따라서 좀 내용은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어떤 것을 외워야 될 것인가 어떤 기능을 외우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파악을 하시고 공부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조사 또는 수동사역인데 수동사역, 수동인지 사역인지 아직까지 N1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수동과 사역, 사역 수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통해서 인강을 통해서 수동과 사역에 대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독해청해를 위해서도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순서가 5문제. 1번에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문장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5문제가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단어 조사 서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간다라고 했을 때 와타시와 이쿠 비가 내리다 아메가 후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다 할 때 와타시가 단어가 되겠고 와타시와 와는 조사가 되고 이쿠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아메가 후루 단어 조사 서술어 팡가 오이시 빵 단어 가 조사 오이시 서술어 서술은 꼭 동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용 동사도 될 수도 있고 형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 2, 3, 4 중에서 반드시 단어 조사 서술어를 찾아야 되는데 만일에 보기 1번에 와타시라는 단어만 나와 있을 경우에 보기 2, 3, 4 중에 반드시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단어 다음에 조사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어가 있을 때 그 조사가 어떻게 보기 2, 3, 4 중에 조사가 없는 걸 찾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문제송에서도 밑줄 왼쪽에 밑줄이 쭉 까지가 있습니다. 밑줄 전후 좌우에 단어만 있을 경우에 이 단어에 맞는 조사가 무엇인가를 찾고 와타시가라든가 와타시 쓰라 나 조차 이렇게 문장이 성립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서술어가 무엇이 오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단조서, 단어조사 서술어 이 개념을 알고 문장 순서에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1번을 모르시면 절대 문제를 찾기,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어조사 서술어. 이번에 기본 문법이 있습니다. 자, 이 기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 플러스 명사, 형용동사 플러스 명사는 나가오고 이런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비가 내리다 해서 아메가 후루. 아메가 후루란 이 형태는 N3 수준에서는 그냥 서술어로 비가 내리다. 오늘은 어제보다 겨우가 키노요리 아메가 닥산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끝날 수가 있지만 N1 수준에서는 거의 99% 이상이 동사로 끝나는 서술어 형태가 아닌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말은 비가 내리다 아메가 후루이지만 비가 내리는 날 아메가 후루히 이런 식으로 후루란 동사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만 동사가 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사는 제일 마지막. 자, 겨우와 키노요리 오늘은 어제보다 아메가 닥산했다. 비가 많이 내렸다 할 때 닥산 이 부사가 보기에 나왔을 때는 이 부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자. 부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남은 부사를 문장의 순서에 맞춰서 어떻게 들어가면 가장 해석이 부드럽게 되는 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제일 마지막. 따라서 문장 순서, 별 따기 문제는 어떻게? 첫 번째 단어, 조사, 서술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기본 문법을 익히자. 그리고 부사는 제일 마지막인데 기본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동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것을 염두에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의 문법, 공란묘기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장의 문법이라는 것이 일맥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파트 1 공란묘기에서 서술어 형태의 문제 있죠. 그런 형태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시제구문, 과거형과 현재형. 그 다음에 뭐뭐 해버렸다, 때 심었다 하지만 뭐뭐 해버리다, 때 심아우가 되겠죠. 그래서 완료라도 과거형과 현재형이 구분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문과 부정문, 의문문, 추측문 이런 문장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문법 파트 3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대비 방법이 없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장의 해석 능력입니다. 이것은 문장에 대한 해석 능력이지 별도의 분형을 가지고 공부하는, 물론 그렇게 해도 도움은 됩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휘를 알고 있으면서 그 어휘를 바탕으로 독해 해석을 잘 했을 경우에 문법 파트의 파트 3 문장의 문법은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을 위한 문법 공부는 양이 얼마 없다. 하지만은 독해 공부를 하면서 어휘를 익히고 문형을 익혀버리면 저절로 문법 문제는 다가올 수 있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문장 순서 맞추기 그건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요령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가 옵니다. 이 접속사는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나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역적관계라든가 그리고랑 순적관계 뻔히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토커로 대 사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사, 접속사 문제만큼은 반드시 다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만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접속사 문제를 대비를 해버리면 그 접속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모른다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더 한층, 사라니 같은 경우에도 A, 사라니, A, A, 다시 이런 표현, 더 증가하는 개념, 각각이 갖고 있는 접속사의 정확한 개념만 알고 있다면 접속사에 대한 공부는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파트 2 별따기 문제, 순서 맞추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령과 스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만 파트 1과 파트 3은 독해 지문을 통해서 저절로 문장에 대한 해석 능력과 이해 능력을 키운다면 문법 파트는 별도의 대비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파트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今度の試験に合格できる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